네, 강영인의 진짜 전략으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의 분리독립, 지금 이 승인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는 강력하게 규탄하겠다라는 네.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 지금 또 속보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이런 평화유지군의 진입 명령을 했다라는 또 속보 또한 전해지고 있는데,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긴축 사이클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세요? 네, 뭐 일단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푸틴이 자신감 없이 이걸 시작했겠는가라는 거죠. 20만 명을 갖다가 국경에다 넣었는데 기름값도 안 나오는 거를 푸틴이 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고, 오다가 이제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잠깐 봤는데 6,400억 불 정도 됩니다. 한국이 4천억 불 정도 있으니까 한국보다 훨씬 부자죠. 네. 제재해도 버틸만 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푸틴이 전쟁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벌써 포를 쏘았겠죠. 근데 푸틴 생각으로는 전쟁 안 하고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기다리다가 외교적으로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밀고 들어간 거다라는 거고요. 아들이 갖고 있는 뭐 기계화 부대라든가 뭐 다연장 로켓포부터 시작해서 무기 이동한 것들을 위성 사진으로 이렇게 보면 나토군은 절대 막을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면 미국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나토가 직접적으로 침입을 받았으면 미국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나토가 아닌 거죠.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로 하자고 합의를 본 지역이고 거기는 다 러시아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종 자체가 우크라이나 본토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푸틴의 의도대로 분리독립하는 쪽에다가 대리 정부를 세우고 그쪽에서 뭐 어떤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 거다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뭐 유가도 튀고 채권도 불안하고 러시아 증시가 폭락하고 변동성은 나타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가가 한번 튀었다가 고점 찍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핵 협상 관련돼서 제재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면 이란이라도 좀 풀어주면서 유가를 낮추려고 미국이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북한 보고 러시아에서 얘기하겠죠. 야, 한국 군대 여기로 보내거나 혹은 뭐 미국이 자꾸 이쪽 저쪽 신경 쓰게 만들려면 니들이 뭐라도 좀 해라라고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면 걔들이 국지 도발을 한다거나 뭔가 긴장 상태를 만들어 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가 원래 지금 리투아니아, 폴란드 여기가 예전에 동유럽 국가라고 그래가지고 러시아의 저 어떤 우방이었던 거죠. 소련으로 같이 합쳐졌던 건데 얘들이 독립해갖고 전부 나토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까지 줘버리면 러시아 안쪽으로 깊숙이 나토가 들어와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푸틴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크림반도를 먹었는데 이쪽에 흑해 함대, 여기가 흑해 함대가 있습니다. 함대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해서 이 지역에다가 해안포를 설치하고 기뢰를 매설해 버리면 여기에 있는 흑해 함대라고 하는 거가 딱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라트비아 위쪽에 있는 발틱 함대죠. 거기는 얼음이 살얼음처럼 슬러시처럼 어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꼼짝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프랑스가 맘만 먹으면 막을 수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잡아놓고 우크라이나를 반으로 쪼개서 여기를 반쪽으로 러시아로 끌어들여야만 야들 입장에서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넓은 지역이 여기가 곡창지대인데 여기에서 싸우려고 하면 전차나 탱크, 자주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여기에 있는 나토는 그게 없습니다. 3세대, 4세대 전차, 장갑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의도대로 그냥 우크라이나는 쪼개지거나 먹히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유가는 튀겠지만 인플레 압력을 가중시켰던 유가를 이란이라든가 제재를 어떤 완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피크를 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때문에 혹시 빠지게 된다면, 큰 폭으로 빠지게 된다면 좋은 매수 기회로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제는
이게 성동격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싼 밸류에이션, 오버웨이트, GDP의 4%나 되는 신용장구 물량,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100년 만에 제일 높은 PS 레이시오,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버피츠 레이시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렸다라는 겁니다. 메인스트릿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보면 그냥 블루칼라들이 운영하는 경제가 있고 금융경제, 여의도에서 움직이는 경제가 있다라고 하면 여의도가 너무 커진 거예요.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여의도 좀 죽여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너무 이것 때문에 인플레 나오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S&P 기업 실적 추정치입니다. 이게 기업 인플레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파란 선은 앞으로 기업 실적이 내려갈 거다라고 기업 실적을 가이던스를 그렇게 내리는 기업들의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올라서 우리 앞으로 실적 많이 못 낼 거야라고 하는 게 지금 80% 가까이, 지금 70%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게 안 좋은 거네요. 올라가는 그러니까. 게 파란색이 안 좋은 겁니다. 네. 요게 반대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내려온 거는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고 한 기업들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애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올해 내내 추정치들이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 다운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러면 몇 %까지 인플레에 영향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인플레는 두 가지 루트로 움직인다. 하나는 금융시장, 하나는 실물시장인데 금융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장기 국채는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단기 국채가 올라가면서 일드 커브 플래트닝이 나오면서 금융시장 스텝이 꼬이는 게 하나일 거고 두 번째로는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 이익 실적 추정치를 다운시키는 건데 그게 첫 번째로 나온 거다라는 거고 이게 앞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건데 대충 딱 봤을 때 유가만 좀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만 멈칫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낮출 게 없다라고 바꿔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정크본드와 이제 투자 등급, 그러니까 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하고 이건 하이어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올랐으니까 국채 금리가 뭐 1%이다가 2%까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뭐 어떤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이라든가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것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 올라가는 폭이 벌어지는 폭이 여기처럼 밑에 보시면 2020년에 바닥에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가 1% 올랐는데 채권도 뭐 1.5% 정도만 올라주면 되는데 이게 2% 3%씩 올라가는데 하이힐드 쪽에서 4% 5%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라는 건 그쪽으로 돈이 안 가서 돈맥 경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쪽으로 가면서 지금 350bp 정도 되는데 이게 쭉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시장은 한 번 더 다운될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것도 확인을 하시면서 가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정크본드와 영업마진 수익률 이 사진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보시면 노란색이 내려가면 왼쪽 스케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크본드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파란색은 기업 이익입니다. 기업 이익 마진이 어떻게 되냐, 영업 이익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하이힐드 채권들이라든가 정크본드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탄탄한 기업들이 실적을 받쳐주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S&P라든가 빅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멀쩡히 지켜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안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하이힐드 채권, 그러니까 체력이 약한 애들이 먼저 금리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그쪽으로 돈이 안 간다,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그 노란색 지표가 밑으로 빠지면 기업들의 전체적인 영업이익률 자체가 15%에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오죠. 똑같이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틀렸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시차를 두고 반영을 하기는 하겠지만 한두 분기 차이는 있겠지만 하이힐드 채권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실적 부러진다라는 거니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튀면서 이게 하이힐드 채권에 대한 돈이 안 풀리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한 번 더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중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발표가 되는데 네모 박스 쳐놓은 것들이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목요일 날 여기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미시간대의 소비 지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컨퍼런스 보드는 실업률에 관련된 거고 소비와 관련된 거는 미시간이 발표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비 지표가 좀 잘 나오면
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딛고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차트가 무너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신용 불량을 잔뜩 가지고 있는 미국 경제에서 와장창 깨져버리면 다운턴이 한번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매수세를 가늠질 해보는 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어제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이 저점을 지키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3,000선입니다. 13,000선이 오늘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걸로 깨져서 밑으로 깨져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제 12,000선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난번 저점이었던 우크라이나 사태도 터지고 금리 인상도 나오고 사람들이 한번 팔았던 이 지점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 반등을 주더라도 이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쌓여 있는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올라가는 반등 흐름을 매도의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지 가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 방향성이 없는 거네요. 여기서 지금 더 빠지든지 아니면 지지를 하고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반등이 제한적이고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빠지면 매수 기회이기는 하나 기업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올라선다고 하더라도 지수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살 수 있는 종목도 한정적이라는 한정적일 건데 것 그럼 같습니다. 결국 그것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어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그럼 이제 국내 증시는 여기서 더 변동성을 확대하고 그나마 좀 버티나 싶었는데 오늘 또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버렸으니까 걱정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대응을 한다고 해도 매수를 한다고 해도 뭐를 사야 될지 더 막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나라도 아직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이 제일 센데 얘들은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가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변동성 장세라고 하는 건 심플합니다. 올라가면 팔고 기다리고 있다가 팍 빠지면 한번 사고 또 올라가면 팔고 쉬는 타이밍을 좀 많이 갖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 투자가들은 지난 1월 달까지 지난 4분기부터 1월 달까지 오는 장세보다 지금이 대응하기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적 자료들을 지금 발표하는 것들, 지금 실적을 발표하는 애들은 먼저 떨어야 될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와서 칭찬받고 싶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월 말로 가면서 이제 발표하는 애들은 뭔가 계속 뭐 이게 회계사들이 와가지고 이거 수정해 저거 수정해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는 애들을 조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빠져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 그게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쪽에서 상당히 많이 캐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라고 하는 건 수출입 동향, 미군 정세, 미국의 나스닥 동향 그걸 보면서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수가 닫혀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인플레 나오고 금리 인상하고 3월 중순까지 금리 인상했는데 50bp 올렸다. 오케이. 악재 해소. 9번 올린다고 하는데 좀 보자라고 하면서 어떤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큰 메이저 플레이들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주식을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지만 자금 상태가 더 빠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중소형 실적주를 중심으로 매기가 몰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애들 중심으로 잘 찾아가시면 오히려 좀 쉽사리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리오프닝 주는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이 회복 기대감만으로 단기가 올라온 이 부분은 괜찮습니까? 네, 어쨌든 한번 쉴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조달해야 될 것 부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서. 재무제표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금 조달할게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유상증자 꼭 나쁜 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대주주도 그렇고 돈을 같이 태우면서 싸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혹시 시장 지배력이 있는 그런 리오프닝 주들이 유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얼른 주식을 저가에 사고 유상증자까지 받아놓고 기다리면 다른 것보다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뭐 클리오 같은 화장품 회사들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변동성은 좀 커지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실적주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잘 갔죠.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시그네틱스, 대덕전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계룡건설이나 IS동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은 좋습니다. 뭐 건설 쪽에서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IS동서 같은 거는 인수한 폐기물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 폐기물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면 얘들은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이 또 2차 전지 리사이클 관련된 신사업 부분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멀리 보면 주가가 빠질 때 좀 멀리 보고 사보면 괜찮을 것 같고 계룡건설은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2,4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퍼가 1점 몇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들 중에서 그동안 이제 J 컨텐츠나 뉴를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볼 때 올 한 해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포함해서 삼원 네트워크스, H스토리까지 드라마 제작사들의 재계약 관련된 부분들, 드라마 출시 관련된 부분들을 꾸준히 따라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텐트폴, 그다음에 OTT 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계약 조건을 좋게 만들고 이익을 2, 3년간 개선시키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예전에 엔터주들이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에서 이익 배분을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수익이 늘어났던 것처럼 시가총액 1, 2천억 하던 애들이 1조까지 날아갔던 흐름들은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 쪽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 중에서 뭐 방탄소년단처럼 터지는 흐름들도 드라마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멀리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넷플릭스하고 계약건이 올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새로 계약해야죠. 편당 뭐 돈을 20억, 25억 받았는데 인건비도 오르고 한국 드라마도 인기 있고 하니까 돈 좀 더 주세요라고 하면서 대신 내가 3, 40편 더 늘려갖고 제작을 해줄 테니까 합시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업체들, J 컨텐츠라든가 뉴나 이런 업체들도 2선발, 3선발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이익이 늘어나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뉴스 플로우를 관찰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꼼꼼하게 또 세워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최근에 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바닥서 좀 올라왔습니다. 네. 올해 안에 또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전략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